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선생님한테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쓰고 또 써도 계속 불어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정말이냐고요? 정말입니다. 자, 오늘은 평생 쓰고도 남는 노후자산 운용 3가지 원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평생 쓰고도 남는 노후자산 운용 3가지 원칙. 자, 그림에서 이것은 육상 경기 종목 가운데 허들입니다. 앞에 장애물들을 계속 뛰어넘는. 우리의 노후는요, 수십 년 동안입니다. 최소한 수십 년. 최소한 수십 년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후자산은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의 함정입니다. 시간의 함정을 피해야 돼요. 지금 돈 1억 원은 10년 뒤에도 1억 원일까요? 그렇지 않죠.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 속지 마시고. 왜냐하면 돈 가치는 크게 떨어지잖아요. 10년 전에 1억 원이 지금 1억 원과 다르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1억 원이 10년, 20년 후 1억 원과 엄청 다르다. 그죠? 내 돈이 손에 나 있다. 그래서 시간의 함정 피하기, 돈 가치를 계속 보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요, 유동성, 환금성 보존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의 노후는 굉장히 길잖아요. 이 수십 년 동안의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때 만약에 내가 10년 뒤에 갑자기 내 돈이, 목돈이 꺼내야 되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찾아 써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유동성, 환금성이라고 하는데, 유동성, 환금성의 첫 번째 원칙은 뭐죠? 가능하면 내 돈을 손해보지 않고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언제든 인출 가능해야 하고, 그때에 큰 손해 없이,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큰 손해 없이 내가 꺼내어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익이 난 상태로 꺼내어 쓸 수 있으면 더 좋죠. 그것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쓰는 돈 이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냐고요?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씩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함정입니다. 이것은 돈 가치 보존이라고 했죠.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6% 최저 보증을 하는 연금보험 상품이 있대요. 그래서 가입하면 좋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분은 50세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낸대요. 60세까지. 그 다음에 10년을 그냥 둔대요. 그러니까 70세가 되죠. 그래서 70세부터 평생, 저 70세부터 평생이니까 뭐 9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그죠? 평생 매달 103만 원을 받대요. 남자든 여자든 비슷합니다. 평균이 103만 원 정도라고 보면,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달 100만 원씩은 10년만 내요. 그죠? 10년만 내는데 10년 뒤, 즉 70세, 지금부터 20년 뒤죠. 20년 뒤에는 평생 매달 103만 원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70세부터 100세까지 30년을 받으면 3배네. 그죠? 90세까지 20년을 받으면 2배네. 그죠? 왜? 100만 원씩은 10년만 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냐고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20년 후 이분이 70세가 되면 그때 103만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좀 따져봐야겠죠. 왜? 100만 원, 보험료 100만 원은 지금 내잖아요. 내 돈 100만 원 지금 내요. 그런데 103만 원은 언제 받아요? 지금부터 20년 뒤에 받아요. 그러면 20년 뒤에 받는 103만 원이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돈 가치를 따져볼 때, 예컨대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까를 따져볼 때 일반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월급이 얼마나 올랐을까? 왜? 월급은 계속 오르지만 우리는 늘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어. 월급이 계속 올라도.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쓸 돈이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상승률,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냐, 이런 것들도 따지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월급이 얼마나 올랐냐, 이것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하고 좀 반대적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돈 가치 하락은 일반적으로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죠.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장바구니 물가, 즉 체감 물가 상승률로 따지는데, 체감 물가 상승률은 정부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일반적으로 대체로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체감 물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를 한번 비교해 본 건데, 지금이나 그때는 비슷합니다. 대체로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소비자 물가 평균은 1.1%, 그 같은 기간 동안. 그런데 체감 물가는 2.7%.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때나 지금이나 소비자 물가하고 체감 물가는 한 2배 정도 차이 난다. 장바구니 물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돈가치 하락은 어떤 물가라고요? 체감 물가 기준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50세, 아까 50세 기준 매달 100만 원을 낸다고 했잖아요. 자, 10년 동안 냅니다. 60세까지. 그 다음에 10년을 기다립니다. 70세부터. 그래서 매달 103만 원을 그때부터 평생 받습니다. 뭐 100세까지 받을 수도 있고 90세까지 받을 수도 있고 평생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따져봐야 될 것, 20년 뒤에 103만 원은 현재 가치, 즉 20년 후 70세가 될 때 그때의 103만 원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통계청에서 2023년 6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7%로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체감 물가도 더 많이 올랐겠죠.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시장에 가면 살 게 없잖아요. 그죠? 월급 가지고는 살 게 없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게 체감 물가죠. 어쨌든 정부 통계청에서 2023년 6월 달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인데 이 2.7%만 가지고 20년 뒤에 103만 원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하고 따져봤더니 현재 가치로 약 6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현재 가치로 70세 기준. 자, 현재 가치로 60만 원이 70세 기준이라는 거죠. 저 그래도 70세 때 20년 뒤에 60만 원이면 한 30년 살면 100세까지 368. 뭐 3배까지는 안 돼도 1.8배 정도 받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70세에 그 돈을 왕창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해마다 받잖아요. 그럼 30년 뒤에, 즉 80세 될 때는 현재 가치가 얼마일까요? 현재 가치가 45만 원. 그 다음에 40년 뒤에 90세 될 때는 현재 가치는 34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를 적용할 때, 자, 그런데 제가 편의상 뭐 10년 단위로 20년, 30년, 40년이라고 계산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가, 돈 가치는 매년 떨어지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매달 떨어져요. 조금씩 우리가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10년 단위 해놨지만 20년 뒤에 현재 가치 60만 원도 21년 뒤에는 더 떨어질 것이고 22년 뒤에는 더 떨어질 것이고 또 30년 후에 45만 원도 31년 뒤에는 더 떨어질 것이고 32년 뒤에는 더 떨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매달 103만 원의 현재 가치는 앞으로 20년 후 또 30년 후 몽땅 합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추 들죠. 그죠? 얼추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중요한 것, 돈 가치 하락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체감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진다. 그런데 체감 물가는 약 2배야. 그죠? 소비자 물가보다. 만약 조금 전에 계산을 체감 물가 상승률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든 금융상품을 판단할 때는 나에게 적합해야겠죠. 따라서 조금 전에 함께 생각해 본 이 금융상품이 나한테는 괜찮네, 나한테 맞는다, 왜 딱 정해진 돈을 평생 주니까 나한테는 괜찮다라고 하시면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돈의 시간 가치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죠. 또 모든 금융상품마다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상품에도 만약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연금보험의 본질은 연금이죠. 자, 그러면 시간의 가치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면 노후연금 자산의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것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 반드시 운용 가능한 상품이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연금 상품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 왜냐하면 연금이 개시된 이후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60세부터 100세까지, 70세부터 100세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돈을 운용하지 못하면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죠? 앞에서 얼마를 불려줬느냐, 이것보다는 뒤에서 운용을 얼마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반드시 운용 가능한 상품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 금리로 운용하든 또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든 간에 뭐 그것은 본인의 판단 기준에 따르겠지만, 가능하면 반드시 운용 가능한 상품이어야 한다. 앞에 상품은 운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앞에서 조금 불려줬다고 해서 평생 동안 운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가치에 계속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납입 기간이든 운용되지 않는 연금 이후의 지급 기간을 통틀어 생각하면 앞에서 보장하겠다는 그 이자보다 훨씬 적은, 오히려 기존에 가입할 수 있는 다른 연금 상품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잘 살펴보아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보험회사에 아까운 내 돈을 맡기고 실질적으로는 불리지도 못하면서 죽을 때까지 조금씩 내 돈을 꺼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드렸죠. 내 돈을 뺏어는 연금이 있고 내 돈을 불리면서 쓰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금을 계속 마치 계란을 낳는 닭처럼, 알을 낳는 거위처럼 계속 조금씩 뺏으면서 내 돈을 불리면서 받는 연금이 있다. 어느 쪽이 좋을까요? 당연히 내 돈을 불리면서 쓰는 연금이 좋겠죠. 닭이 계란을 낳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닭은 나중에 내 자녀한테 넘겨줄 수도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노후자산 운용 세 가지 원칙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유동성, 황금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의 미래는, 노후는 수십 년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언제든 인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의 경우 인출할 때 원금 손실이 있다면 아주 적어야 하고, 또 원금 손실이 없다면 더 땡큐죠. 그래서 그것을 유동성, 황금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유동성, 황금성 원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채권형 자산. 자, 채권은 이자를 주는 약속 증서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채권형 자산과 주식, 그 가운데서 배당형 자산의 균형, 이렇게 이루어 있으면 우리가 큰 틀에서는 변동성이 적다 그러죠. 오를 때 적게 오르고 내릴 때도 적게 떨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권형 자산과 주식, 그 가운데 배당형 자산의 균형을 이루는 상품들이 많다. 유동성, 황금성을 위해서. 자,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작은 나라단 말이죠. 또 한국의 원화는 통하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환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 위험이죠. 그것을 달러죠. 그래서 이 돈 가치를 생각할 때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비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채권형 자산과 주식, 그 가운데 배당형 자산의 균형을 취하면서 달러 자산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달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달러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러와의 환율이 결정됩니다. 흔히들 뭐 달러가 망한다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유로 하나 다른 엔 하나 상대적인 기축통화끼리의 이야기고, 한국은 당장 외국인 자금이 나간다 이러면 바로 환율 확 뛰잖아요.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면 환율 바로 팍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 있어서 달러가 당장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항상 달러 자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형 자산, 주식, 배당형 자산, 달러 자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나씩 보면요. 채권형 자산은 안전이 담보됐죠. 약속 증서죠.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또는 큰 회사에서 발행하는 우량 회사채 위주로 구성하시고, 또 주식, 배당형 자산은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 모든 기업 가운데 배당을 한다는 것은 이익이 생겨야 하는 것이고,
이익이 생기고 그걸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수익이 안정적인 큰 회사들이죠. 그래서 주식 배당형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과 투자 자산의 역상관관계, 달러 자산. 일반적으로 달러가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투자 자산은 조금 내립니다. 또 일반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주식이든 이런 채권이든 투자 자산이 오릅니다. 그래서 역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비빔밥처럼.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형 자산, 주식 가운데서 배당형 자산, 달러 자산, 이것들을 잘 섞어지게 해 놓으면 유동성 그리고 황금성을 많이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노후자산 운용의 세 가지 원칙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매년 쓰는 돈 이상으로 불리자. 자,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자산관리 환급률로 3%, 4%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자산의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에서 연금자산에 대한 관리 원칙입니다. 운용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돈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있는데 매년 3%씩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을 매년 4%로 굴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1억 원을 매년 3%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년 300만 원을 첫 해에 씁니다. 첫 해에 300만 원. 그러면 매달 25만 원이죠. 매달 25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아있는 돈, 9,700만 원 남아있는 돈을 4%로 굴립니다. 4%로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는 100만 88만 원이 되죠. 100만 88만 원. 자, 여기에서 다시 그 다음에 3%를 찾았습니다. 3%를 찾았으면 얼마가 되냐? 302만 6천 원이 돼요. 월로 따지면 25만 2,200원이 되고, 자, 남아있는 돈을 또 4%로 굴리면 2년 뒤에는 1억 176만 7천 원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매년 3%씩 찾아 쓰고 남아있는 돈을 4%씩 굴린다. 자, 이렇게 하면 내 돈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불어나면서 내가 받는 연금액도 계속 불어납니다. 내가 받는 연금액도. 왜? 물가가 오르니까, 그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매년 3%씩 인출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돈을 매년 4%씩 굴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4%씩 굴린다. 결코 고수익은 아니죠. 이 고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채권형 자산, 또 주식 가운데 배당형 자산, 이런 것들을 달러하고 같이 섞어지게를 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왜? 4%는 결코 고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채권형 자산, 주식 가운데 배당형 자산, 그 다음에 달러 자산, 이런 것들을 좀 섞어지게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컨셉으로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 4% 룰은 연금 자산 운용의 황금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품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저희 바인 에그팩토리 클래스 C라는 상품인데, 이게 채권과 주식 배당 혼합형 EMP, 관련되는 ETF 여러 개를 한 바구니에 담았다 해서 EMP라고 합니다. 자, 에그팩토리니까 계란, 그죠? 계란 공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상품의 지난 6월달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6월달 포트폴리오 수익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형 한 50%, 주식형은 50%를 담아 놓은 건데, 그래서 상품군에도 채권, 또 주식 뭐 이렇게 있죠. 자, 기본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채권과 주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뭐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한 달간 배당 기준, 배당이 얼마 나왔냐면 0.86%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6월 달은 분기 배당도 합쳐지고 해서 좀 많이 나온 겁니다. 매달 0.86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0.86 정도로 다른 달보다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연간 배당률은 어느 정도 될까?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 한 달 동안 얼마 수익이 났을까? 플러스 1.96% 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달에 1.96%, 약 2%로 보면 이것을 연 12개월로 곱해버리면 무려 24%잖아요. 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96%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겁니다. 다른 달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을 지난 직전 5년간 좀 길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총 수익률은 한 35.62% 되더라. 지난 6월 말까지, 2023년 6월 말까지 이걸 연 평균으로 보면 7에서 8% 정도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연평균 7에서 8%.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률이면 3% 인출 안 해도 뭐 4%, 5%도 인출 가능하겠죠? 그러나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노후자산은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3%, 4% 룰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컨셉의 상품들은 제가 조금 전에 사례로 설명해 드린 이런 상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보다 수익률을 더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투자 적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예컨대 고배당 성장 ETF 100% 주식형, 자, 이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런 경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 돈 1억 쓰고 또 쓰는데 계속 불어나네? 정말일까? 정말이다.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 쓰고도 남는 노후자산 운용 3가지 원칙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 문의해 주셔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